안녕하십니까. 오늘 암 치료에 있어서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현재 임상통합의학 암학회를 맡아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전공은 일반외과입니다. 이름은 문창식이고요. 현재 지금 강동구에서 나을암 의원이라고 암만 전문을 하는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암 환자만을 보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특히 통합의학을 가지고 우리 환자들한테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또 지금 우리 여기에 전부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연의학회 회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연의학회 조병식 회장님하고도 오랫동안 코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암치료 최신 지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이 방법들이 완전한 우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의학이라는 이런 치료를 같이 겸함으로써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암은 현대의학에서는 국소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는 암을 가지고 있지만 암을 만드는 원인들, 또 암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내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우리 암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완전한 치료를 한다면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에다가 우리 통합의학을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치료가 가장 전인적인 치료가 되면서도 완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최신의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 또 최신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우리 통합의학은 또 우리 최근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잠깐 우리 그 암치료의 역사를 보자면 우리가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암 환자는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극히 원시적이었고, 벌써 우리가 한 1890년대, 그러니까는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암 치료에 있어서는 발전이 별로 없었죠. 대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 또 아니면은 우리 피부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암들을 태워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주였고, 이제 암 치료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것은 우리 19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방사선 치료가 나온 거죠. 우리 이제 큐리 부인이 우리 암에 대해서 우리 방사선을 적용을 한 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나온 것은 1940년대 우리 2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우리 머스타드가 우리 백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항암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쭉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1980년도에 가서 우리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이 표적 치료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요법이라는 용어도 썼죠. 완전 정상 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이었는데, 또 나름대로 어떤 내성이라든지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3세대 항암제로서 나온 게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나와서 지금 가장 최신의 치료가 바로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발달해 왔고요. 이런 다시 한번 여기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제로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케모세라피 세포 독성 항암제나 아니면 호르몬제가 또 나와서 치료했고 방사선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인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유전자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PCR로 분석을 하다가 요즘에는 NGS 전체적인 암하고 관련된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유전자적인 접근법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우리가 표적 치료제도 다 어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러면 치료가 대세가 될 건지 이 부분은 첫째로는 일단 앞으로는 맞춤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맞춤형이 대세가 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복을 맞춰 입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각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암 치료가 앞으로는 미래에 상당히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그래서 어떤 조합을 단독 치료가 아닌 여러 가지 약물을 컴바인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포 독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앞으로의 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제일 문제가 코스트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환자들은 그만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약값이 비싸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항암제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그 FDA나 이런 데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0,000가지 종류의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안전성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검사를 해가지고 전임상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한 250개. 그리고 여기에서 3상, 우리 실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약으로서 효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임상을 하는 게 그 중에 25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이 5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개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약 하나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이 됐을 때는 수많은 경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도 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나의 약이 나오려면 한 15년 정도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실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통합의학은 어떤가? 통합의학은 인티그라티브 캔서 세라피에서는 우리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리 통합의학에 포함된 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통합의학 속에는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 컨벤셔널 캔서 세라피가 통합의학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렇게 현대의학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통합의학 속에서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축이고요. 여기에 어떤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통합의학이고 주로 대체의학이라든지
어떤 보완 대제약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여기에 현대의학적인 방법하고 결합을 하는 게 통합의학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축은 현대의학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완 대체의학이 포함이 되는데 이들을 보자면은 어떤 뭐 온열 치료라든지 또 어떤 심리 치료 아니면 미술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어떤 그 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 그 자신의 암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최근에 와서 중요한 게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보면은 통합의료센터라는 게 있어서 환자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주치의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뭐 방사선과라든지 혈액 종양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통합의학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이코소셜 어떤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을 통해서 환자한테 지원을 하고 또 영양 문제라든지 기타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보완 대체학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통합의학 암 치료에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 같이 컴바인해서 새로운 치료 툴이 만들어지고 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암 치료의 계열을 한번 보면은 우리 컨벤셔널 세라피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적인 방법과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은 주로 이제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 케모세라피는 우리가 3대 기본 치료죠. 그 외에 이제 어떤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겠지만은 카티라든지,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바이러스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 로봇 캔서 세라피입니다. 아주 미세 로봇을 만들어서 암 조직에 있는데 바로 약을 침투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부작용도 적고 완치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한 부분들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의학적인 암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가 전인 치료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전인 치료에서 앞으로 양자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환자들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외에 보면 이제 우리가 FMT 이거는 미생물을 우리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을 이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면역도 올리고 암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절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방법. FMT가 또 앞으로는 상당히 유력한 치료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MT 하면은 예전에 우리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아프게 되면은 애들 대변을 먹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이게 상당히 미개한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첨단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우리 후성 유전학적인 유전자를 조절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캔서 세라피 우리 통합의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는 상당히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첨단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 현대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과학적인 방법은 보통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야 적용을 하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치료 방법들을 미리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 치료 방법은 우리 통합과학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 치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치료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뭐 진단도 하고 또 치료 방법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앞으로 디지털화가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항암 치료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제네틱 DNA 레귤레이션 해서 요즘에 우리 유전자 분석이 이렇게 NGS를 해서 거의 모든 유전자가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적은 경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NGS가 분석이 됨으로써 우리가 후속 유전학적인 이런 암 치료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변이라는 게 전에는 돌연 변이가 주로 암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연 변이가 된 부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암이 발생을 했을 때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돌연 변이가 원인이 된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유전자의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표현형만 달라지는 거죠. 즉 어떤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어떤 스위치가 문제가 돼서 발현이 돼야 될 게 발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발현이 돼서는 안 되는데 발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교란이 일어나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게 거의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후속 유전학을 조절을 하면은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은 모든 게 파괴적이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암이 있는 지역에 있는 조직을 드러내버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때요? 어떤 코스메틱한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 기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후유증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걸 수술을 하지 않고 정말 돌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 후유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런 후유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속 유전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주지 않고 정상 기능을 회복을 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후속 유전학적인 암 치료 방법이 되겠죠. 되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유전자에서 어떤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질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DNA 이런 구조에서 조절을 해서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히스톤을 교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사인자를 조절을 해서 성장 속도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암이 진행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한다든지. 보면 또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RNA 사일런싱이라 해서, 전에는 우리가 DNA, RNA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마이크로 RNA라는 게 상당히 각광을 받아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유전자 중에서 보면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있고 기능하지 못하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뭐 쓰레기 유전자 이런 표현을 해서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그 유전자들이 되게 RNA 유전자거든요. 이 RNA 유전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라이보솜에서 최종적으로 암을 유발하거나 암을 억제하거나 하는 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 RNA들이 조절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RNA가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암을 조장하는 그런 RNA라면 이런 부분들을 잠재워 버리면은 치료가 되리라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후성 유전학적으로 단지 변이가 아닌 표현형만 바뀌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후성 유전학적인 암 치료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엄청난 우리 암 치료에서 파괴력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 후성 유전학적인 약들은 되게 작용하는 게 DNA에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히스톤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제 크로마틴에 작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은 어떤 메칠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라이터 기능을 통해서 또 이제 리딩을 하는 데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변형을 시켜버리는 방법으로서 타겟은 우리가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즉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암세포에 암을 진행시키는 이런 그 사이클을 억제를 해가지고 암세포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를 교정하는 게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암을 공격을 하게끔 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면역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높여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면역을 높여주더라도 암세포 주변에 환경이 나쁘면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후성 유전학적인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이토카인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암세포 주변에는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매크로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T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주변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 외에 여기에 보면은 뭐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해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암에 대해서 어떤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고 또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듣는가 안 듣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성화를 억제한다든지 산소 공급, 즉 저산소 지역을 많이 억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또 다른 하나 방법으로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걸 조절을 함으로써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혹시 우리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교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이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 리커런트 플래티넘 레지스탄스 오바리언 캔서, 즉 이 백금 계열의 항암제에 저항을 갖는 난소암에 있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DNMT 라든지 아니면 H다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시켜주면은
이 암 자체가 이 백금 항암제에 대해서 훨씬 더 센시티비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시티비티를 올려줌으로써 다시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아니면 옥살로플라틴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썼을 때 내성이 사라지고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B의 밑에 보면은 우리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들은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액티베이션 시켜주면은 이게 바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이런 방법들을 조절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겠지만은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성 유전학하고 관련을 해서 사실은 우리 후성 유전학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유전자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뭔가가 여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어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유전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표적치료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의학에서는 표적치료제하고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물질들이 파이토케미칼들이죠. 우리가 수많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더라도 표적치료제는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암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개 이상의 변이가 온 이런 유전자들을 표적치료제 한다고 했을 때는 암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환자의 목숨이 벌써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치료제만 가지고는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표적치료제가 그만큼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합의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후성유전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NF-카퍼비라고 되는데 여기에 보면 NF-카퍼비에 여기에 공격할 수 있는 게 에모딘이라든지 게르세친이라든지 컬큐민이라든지 우리 식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NF-카퍼비를 억제를 해서 이 NF-카퍼비가 암을 악성으로 바꾸고 암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유전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양한 우리 사이토카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보면은 많이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잭스테트의 에모딘이라든지 우리 알로에에 많이 있는 에모딘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환자 치료의 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통합의학에서는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되겠고 앞으로 첨단 치료로서도 이용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가능한 NGS 검사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NGS 검사를 대학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NGS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적용이 되면은 한 50에서 60만 원 그렇지 않고 적용이 안 되면 전에는 300, 400 했는데 요즘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GS 자료 분석을 하면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와 있는지 또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완전 돌연 변이로 해서 돼 있는 유전자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변이된 유전자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제 환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발달을 하고 여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관련해서 미생물이 사실은 우리 암하고 어떤 관계들이 있느냐 보면은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세포하고 특히 수지상 세포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수지상 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잘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미생물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포포린이나 그란자에 우리가 특히 NK 세포 같은 경우에 암세포 괴사시킬 때 나오는 게 포포린이나 그란자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을 분비를 해주는 게 우리 미생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을 우리 좋은 유산균, 유익균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산을 해주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해서 특히 사이토톡식 T셀에 대한 면역을 높여주고 IL-2라든지 IL-12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APC, 우리가 이 암에 대한 항원을 잘 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미생물들이 역할을 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미생물이 암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첨단 치료에 미생물이 이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숙주하고 미생물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상호 관계의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하고 조절을 하는 숙주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심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바이오, 최근에는 포스바이오틱스가 가장 각광을 또 받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암 환자들이 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바이오틱스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원하는 것을 생산해 주기를 바라는데 실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 아예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유익균들은 균사체라든지 아니면 유익균들이 만들어놓은 대사 산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여를 함으로써 장 조절을 하거나 면역 조절을 하도록 도와주는, 요즘에는 포스바이오틱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FMT,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나노 박테리아를 이용한, 세균을 이용한 나노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박테리아보다는 박테리아의 기능을 박테리아와 같이 하는 그런 나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보자면 FM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계통인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에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CDA, 이제 우리 T세포, 사이토톡식 T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칵테일들을 미생물들을 다양한 컴바인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암을 할 때 항암제의 내성을 줄이고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을 같이 보조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미생물이 실제적으로 에피니티 후성 유전학 조절하는,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칼들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후성 유전학적인 조절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단수지방산이죠. 뷰트릭 액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성 유전학 조절 물질로 작용을 해서 암을 조절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각 환자마다 아니면 암 종류별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분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이 있는 환자들의 미생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암 종류에 따른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하면은 맞춤형 미생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첨단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MT 이 부분을 한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FMT가 상당히 치료에 중요하다는 걸 했을 때 맨 처음에 이게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된 환자에게 이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계속 항생제를 씀으로써 내성이 생겨서 듣지를 않아서 나중에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균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넣어주니까 실제적으로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 않던 그런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대한 감염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앞으로는 암 환자들한테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 넣어주면 이 장내 미생물이 그 환자의 장 미생물 분포를 바꾸게 되고 이 건강한 장으로 바뀜으로써 암까지도 억제되는 그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게 새로운 치료법이 되리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특히 요즘에 우리가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라든지 뭐 옵디보, 여보의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PD-1에 대한 PD-1에 대한 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역 항암제는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보통 한 번 할 때 300에서 600만 원씩 드는 비용이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치료법인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하는데 내성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죠.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FMT를 하는 경우에 이 장내 미생물 분포를 바꿔주면 우리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내성이 생긴 사람한테 장에다가 FMT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을 캡슐이라든지 아니면 대장경을 통해서 넣어주고 다시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내성이 개선이 돼서 다시 항암제에 듣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효과는 FMT 효과는 대장에서는 CD68이라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개통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그 장내 기능을 바꿔서 우리 이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유익균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대사산물을 통해서 특히 뷰티릭 액시드 같은 이런 대사산물을 줌으로써 암이라든지 암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면역을 조절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암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암에 보면은 우리 암 주변에 미생물이 있는 걸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장에 있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나 간암 이런 경우는 미생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주변에 미생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뇌암이라든지 골암이라든지 이런 데도 암세포를 주변의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보면 미생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암 주변에 있는 이런 경우는 그게 어떤 의미를 또 말할 수 있냐면, 미생물 자체가 암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생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게 또한 미생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미생물들이 이 암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치료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도 이런 FMT가 바꿈으로써 암세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균들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MT는 단순하게 암뿐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에 이용을 하는데,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자가 면역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에도 FMT가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치료가 또 최근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개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온코트로픽이라든지 특히 암에 지향을 하는 암 쪽에 접근을 잘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괴사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선택을 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 인체에 넣어주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암세포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에 가서 암세포를 괴사시키고 주변의 면역을 향상시켜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즉 어떤 생존율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바이러스 치료가 되겠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어떤 개념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냐면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타겟가 되는 암세포에 가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증식을 해서 막 수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암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가 파괴가 되면 이 파괴된 이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파괴하게 되면 이 파괴된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발견하고, 특히 수지당 세포가 암세포를 찾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찾아서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는 파괴돼서 나온 바이러스가 또 다른 암세포에 들어가서 또 연쇄적으로 암을 파괴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요즘에 이용하는 이런 온콜리틱 바이러스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병원성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유전자적인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제거해버리는 일종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이런 이용하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팩사백 같은 경우는 이게 팩사백,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을 통과해서 상용화해서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이 있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 지금 중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티라는 이제 방법이 이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꿈의 암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임상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지금 한 5억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곧
적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많이 가격이 떨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암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항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항체 유전자를 떼어내서 환자의 이 T셀에 있는 이 시그널 부위를 같이 떼고 해서 두 개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레트로바이러스에다 넣어주게 되고,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인체 환자에 넣어주게 되면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T세포에 침투를 하게 돼요, 환자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카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 세포를 증식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넣어주면은 이 카티 세포는 암세포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맞춤형이죠. 이게 맞춤형 항암 치료고, 이게 꿈의 암 치료인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게 완치율이 83%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ADC라고 해서 우리가 암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항체를 넣어주면은 이 항체는 어때요? 암 세포의 항원을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 항체에다가 약을 결합시켜 갖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암 세포의 항원에 가서 붙게 되면 이때 이 약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암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토다이내믹 세라피라고 해서 광역동 치료인데, 이거는 일종의 원열 치료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게 이 망간 이온이라, 이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나노 분자의 망간 이온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엽산을 붙이게 되면 우리 암세포는 엽산 수용체를 통해서 엽산을 많이 흡수를 해요. 이 엽산이 있어야만이 암세포가 DNA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엽산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감각제를 부착을 해서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암세포는 이걸 끌고 들어가죠. 여기에 글루타치온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감작제가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 빛을 쪼이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에 아산병원에서 동성제약하고 해서 이런 임상도 하기도 했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독일 가서 치료하고 이 치료를 받고 오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보면 로봇 치료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각광을 받는 치료가 되겠는데, 이번에 아산병원에서도 이런 로봇 치료를 해서 임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에 현실화돼서 많은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획기적인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박테리아를 본떠서 만든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박테리아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여기에 그 항암제를 같이 붙여가지고 가서 암세포만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로봇이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암세포만 정말 괴사를 시키고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항암제를 용량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정상세포 파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용량을 높이지 못하는데, 이런 로봇을 이용한다면 암세포에 아주 고용량의 항암제를 쓸 수 있고,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고용량을 써서 암세포 파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서 할 수 있네. 우리가 DNA에 염기가 ATCG가 있죠. 염기 베이스를. 그래서 이 A하고 T하고 결합을 하고 C하고 G하고 결합을 하는데, 이 논리,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A는 T하고만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노로 ATCG를 이용을 해서 A하고 예를 들어서 C나
G를 결합할 때는 멀어질 거고 T를 붙이면은 같은 붙는 성질이 있어서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동물들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아주 조그만 DNA만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약을 부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게 나노 로봇을 DNA를 이용한 나노 로봇을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이 DNA를 이용한 나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몸에는 암에는 뉴클레올린이라는 암세포에만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DNA 나노 로봇을 뉴클레올린 DNA 앱타머라는 거 하는데 이런 것을 뉴클레올린을 만 찾아가게끔 이런 조작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노 로봇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만 찾아가죠. 이거는 암세포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보면은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하고 중국 과학 아카데미 여기에서 여기에 그 트롬빈을 여기에 나노 로봇에 실어 가지고 암세포에다가 넣어줬더니 많은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방암, 그다음에 흑색종, 자궁암, 폐암 이런 암에 대해서 상당히 적용을 해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치료법들이 상당히 개발이 돼서 나오면 우리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통합과학적인 접근, 우리 통합과학적인 접근이 미래의 암 치료에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일단은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현대과학적인 방법과 같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2차, 3차 암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통합의학이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 최선의 치료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 미래에 우리 현대의학적인 방법하고 결합을 한다면 좋은 암치료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셔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연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면서 제 소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자연의학회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면역을 주로 연구하고 또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현재 의사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에 실제로 이제 기초의학적인 부분이나 또 임상 면역학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망암요양병원이라고요.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을 이제 하고 오시면 그 여러 가지 항암 부작용들이 매우 이제 때로는 뭐 격렬하게도 때로는 좀 편안하게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항암 부작용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에이즈 환자분들의 임상 증상하고 매우 유사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그 에이즈 환자분들의 면역 검사를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일정하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 얘기가 이제 오늘 발표 중에 이제 몇 번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에이즈 환자의 그 면역 검사는 현재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검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그 건강보험, 즉 그 에이즈 환자의 그 안전성과 그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 검사를 그 암 환자분들한테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한 1,700여 명의 환자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뉴턴이라고 하는 그 암면역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 팀바이오라고 하는 그 면역 전문 바이오 빅데이터 AI 기업을 이제 법인 설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기초 면역뿐만 아니라 또 임상 면역을 포함해서 그런 기업가적인 그런 마인드로 오늘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하신 그 우리 회장님께서 임상통합암의학회에서 함께 저는 이제 학술이사로 함께 지금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첫 그 제목이 좀 무겁기는 한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많은 그런 노력들과 또 연구들과 그다음에 투자와 또 그리고 그 첨단의 그런 치료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임상적 허들 3가지하고 또 리시스트라고 하는 그 항암 치료 반응 평가에 대한 내용, 또 암면역 평가, 또 암 재발 전이 예방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캔서 프리벤션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이뮤노 프리벤션 쪽에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면역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많은 이제 바이오마커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결국은 유전자든 아니면 면역학이든 이거는 이제 정밀의학에 해당되는 정밀 그런 예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 암과 또 에이즈와 또 코비드-19, 사스코브2라고 하는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그 역학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 3가지 다 이제 면역 질환들이죠. 이 바이러스 면역이고요. 에이즈도 바이러스 면역이고, 이거는 캔서 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들이 한 2, 3년 지나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여기 우리나라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그 코비드가 일단 2년 동안에 총 발생한 게 현재
50만 명이 좀 넘는 상태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년 동안에 한 4천 명이 넘게 현재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1,000명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 2, 3년 전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병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00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와 그 코비드 19의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암 환자는 이 지금 그 코로나로 해서 2년 동안에 이제 50만 명이 좀 넘었는데 매년 캔서 환자가 이제 24만 명, 뭐 20만 명 이상이 벌써 10년, 뭐 15년 전부터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는 뭐 200만 명의 유병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한 23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 사망자는 1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매년 10년 동안 이 많은 인원이 사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뎌진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코비드 환자가 100명 넘어간다고 지금 아주 난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암 환자분들은 조용히 매일 한 220명 정도가 되겠죠, 대략. 매일 2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그런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뭐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현재 거의 뭐 2억 6천, 2억 7천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2년 동안의 사망자는 현재 500만 명이 좀 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매년 180만 정도가 발생을 하고 현재 한 4천만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좀 현재 생존해 있고요. 매년 한 100만 명이죠. 1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제 그거와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일단 매년 한 1,800만 정도가 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런 감염 질환보다는 적지만 현재 남한 인구만큼의 그런 암 유병자가 전 세계에 암 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를 봤을 때는 1년에 한 1,000만 정도가 서울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그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년 동안에 이 전 세계적인 그 코비드의 그 사망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매년 이 1,000만 가까이가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서 질환에 대한 그 중증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통계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 WHO의 발표에 의하면 뭐 60몇 프로, 뭐 71%의 발생률이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코로나 전에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현재 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생과 사망이 진행되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의 의료 인력들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도 현재 암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그 미국 그 진단 뭐 CT든 아니면 초음파든 그 진단 그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45%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FDA에서 그 R&D 비용을 발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콜로지하고 이뮤놀로지가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약간 더 증가된 정도지 전체적인 이 투자의 비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 사망이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현재 요 시점이 아마 그 면역항암제가 아마 이제 개발되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많은 영향을 좀 주게 돼서 이 정도 한 실제로 사망이 예상되었던 그런 남자 환자분 중에 한 200만 정도가 좀 치료를 통해서 좀 살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여자 환자분들도 이 치료를 통해서 한 100만 정도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그 모탈리티의 이 증가 속도가 좀 느려진 것뿐이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서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고 또 제가 팀바이오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요 사망 곡선을 이렇게 아래로 좀 꺾어보고 싶은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사망을 좀 꺾어보고 싶은 그런 계획으로 현재 연구와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많은 치료를 우리 회장님께서 문장식 회장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어떤 아젠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 못지않게 그 진단이 중요하다. 지금 진단의 기준을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10의 9승계 정도가 돼야 이제 진단이 되어지는 그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10의 9승이라는 게 이제 10억 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크기는 대략 한 1cm, 한 1g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1kg 이상의 그런 암의 그런 볼륨이 되었을 때, 그런 매스가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그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 커브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편해서 이걸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로그 파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로그 함수로 지금 이해를 하고 또 지수 함수로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 이 10의 그 9승계, 즉 10억 개라고 하는 요 위치가 암 세포가 발생해서 그 환자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의 70% 80% 정도의 암이 자란 크기가 바로 1cm라는 거거든요. 즉 1cm 정도라는 게 작은 크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 한 7, 80%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진단이 좀 늦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 항암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벌크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제 방사선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항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표적 항암이든 또 면역 항암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좀 보시면 실제로 1cm나 2cm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거나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런 표준항암 치료들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다시 재발전이가 될 때 다시 암의 크기가 증가를 해서 표준항암 치료 이후에 또 요 1cm가 기준인데요. 이 1cm를 다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재발전이가 되는 그 상황을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없는 항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표준항암 치료로 요 크기를 일단은 최대한 작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조기에 어떤 면역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재발전이를 막는 것이 암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 그 작은 크기에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거를 이제 MR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 또는 메저러블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암을 우리가 전복할 수 없는 그 임상적 허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째, 암은 증상이 없는 질환이다라는 것이죠.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너무 타이밍이 좀 늦다. 둘째는 암 재발 전이 통계, 제가 좀 전에 이제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즉 현재 공식적인 이제 국내 통계에 암 발생 통계는 있고요, 암 사망 통계는 있고, 암 유병 통계는 있는데 암 재발 전이 통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의료 비용이 또 항암제가 또 여러 치료들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환자군이 암 재발 전이 환자군인데, 현재 우리가 암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암 재발 전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재발 전이의 진단 기준 자체가 영상 검사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또 1cm 이상의 크기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뭐 3개월 전에 검사해서 8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mm는 암이 아닌 것이죠. 현재 이 기준에서는. 하지만 이제 8mm가 이제 1.2cm가 되면 이제 암이 진단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 그런 현대 의학적인 한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췌장암이 이게 이제 총 의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의료 비용인데 췌장암이 생각보다 비용이 전체적인 그 건강보험료 지출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소암도 이 정도고요. 오히려 갑상선암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위암, 뭐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유방암하고 뭐 대장암, 폐암 이런 간암 이 정도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제 이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노란색은 이제 신규 진단 시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빨간색은 이제 전체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암이 바로 유방암. 아마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됐을 때 이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을 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 초기 비용보다는 요 위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이 비용이 바로 전이 재발 때문에 계속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의료 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도 초기에 한 이 정도 들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재발전이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발전이를 초기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재발전이를 막을 수 있다면 상당한 그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미국 암의학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고 또 고민해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스콘신에 있는 이제 박사님 얘기에는 CT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는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1cm 미만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암 진단이 1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T상에서 1cm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럼 완벽하게 제거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아무리 영상 검사, CT라든지 말해 영상 검사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사잠전염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제한점이 있다. 즉 1cm라는 기준에 대한 한계점들을 이런 미국 암의학회의 스태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암은 유전자 질환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NCI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암센터에서도 유전자 질환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하고 또 오리스 칠킨스가 이제 처음에 그 이중 나선 구조 DNA를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DNA에 이제 그 가위 역할을 하는 걸로 또 제한 요소를 발견해서 또 노벨 생리학상을 한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PCR이죠. PCR로 우리가 요즘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DNA를 무제한 복제시킬 수 있는 그런 PCR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이중 나선 구조를 찾아낸 이 제임스 왓슨이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이제 책임자가 돼서 2000년도에 이제 인간 게놈 지도를 이제 완성을 하고 또 올해 그 크리스퍼 9으로 또 노벨상을 한 번 더 받은 그런 DNA가 그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 이렇게 그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그 왓슨은 이제 이분인데 이제 유전학자였고요. 그다음에 크릭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인 크릭과 유전학자인 왓슨이 만나서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이 물리학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참 찾아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그 바이오 피직스라고 하죠. 그 생물리학의 첫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 바이오 피직스의 개념을 만든 사람은 이제 슈레딩거라고 하는 얼빈 슈레딩거라는 그 물리학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왓슨이 이제 인간 게놈 지도를 이제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의학의 정말 본격적인 그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하지만 이제 그 인간 게놈이 완성된 지 이제 20년이 되고 나서 한번 돌아봤더니 정밀의학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다라고 이 사이언스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유전자와 함께 이 면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전자와 면역을 함께 우리가 컴바인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성과 가치를 동시에 높이고 정밀의학의 잠재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현대의학에서의 그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그 치료 그 반응 평가라고 하는 그 리시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리시스트는 이제 리스판스 이블레이션 크라이테리아 인 솔리드 그 튜머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용암에서의 그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데 그 암의 크기를 기준으로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상 검사 기준으로 이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여러 그 글로벌 파마들이 함께 이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제 기준 삼아서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시스트가 있고요. 현재는 리시스트 1.1이고 그다음에 I 리시스트가 있는데, 이 I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면역 치료의 개념이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런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도 기존의 세포 독성이나 표적 항암제하고는 좀 달리 분류하는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이제 꼭지점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여러 그 글로벌한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10mm라고 하는, 즉 1cm라고 하는 것이 암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15mm니까 이제 1.5cm인데 임파선은 1.5cm가 넘어야 임파 전이로 보는 거죠. 즉 1.2cm 임파선은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9mm, 9mm는 암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대학병원에서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1cm 넘는 게 없어 라고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고 오해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제 컴플릿 리미션 리스판스, 또 파셜 리스판스, 또 스테이블 디지가 다 이제 요 리시스트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면역이 포함된 아이리시스트에서는 이제 언설튼이라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제 타임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암을 하고 검사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검사를 2번, 검사를 3번, 검사를 4번, 또 타임 포인트 5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0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타임 포인트가 1이었을 때 타임 포인트 2가 타임 포인트 1에서 측정됐던 거에 비해서 똑같으면 0%, 타임 포인트 1에 비해 타임 포인트 2가 10% 이상 커졌으면 10, 20% 이상 커졌으면 20, 만약에 감소했으면 10%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작아졌으면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그 포인트들마다의 요 크기의 변동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것이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은 이제 타겟 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은 이 논 타겟 리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전이 생겼을 때 이제 뉴 리전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야 좀 똑같아, 지난번하고 검사한 거하고 똑같아 항암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논 타겟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 정도 한 5% 정도, 한 3% 정도 좀 커지고 또 이렇게 한 4% 정도 작아지고 요거는 다 스테이블 디지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 타임 포인트마다 지금 계속 스테이블 디지즈 상태야, 현재 치료 반응이 있으니까 계속 항암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좋아지거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10%가 암이 커졌다고 해도 그건 스테이블인 거죠. 이 프로그레션의 의미는 기존에 검사했던 것보다 20% 이상이 커져야만 그거는 PD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항암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커졌다고 항암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이 커져야 항암제를 바꾸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가 크기가 작아져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 20% 정도가 작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파셜 리미션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플릿 리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cm보다 작아지면 이제 컴플릿 리미션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디지즈라, 즉 현재 치료 반응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그것이 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 이상이 커져야 프로그레션. 그래서 이 타임 포인트마다의 사항들을 보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그게 이제 리시스트 또 아이 리시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장표 드리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통 이제 표준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하게 항암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갖고 항암이 투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제는 교수님 항암제는 일정하게 투약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스테이블 디지즈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레션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또 파셜 리미션 상태로 또 암의 크기가 어떤 무엇이 이 암의 크기를, 항암은 일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용량으로 일정한 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치료 반응을 나쁘게도 만들었다가 치료 반응을 좋게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반응을 또 새로운 리전까지도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일정한 항암 중에 면역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 반응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이제 암의 바람 기전을
그 유전자 변이와 면역 기능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암은 유전자 변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암이 되려고 하면 면역 기능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의 7승계, 즉 1000만 개인데 0.1mm 정도 크기까지는 면역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파괴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상 검사 기준에서 한 1cm 정도, 그래서 10억 개 정도의 종양세포가 될 때는 이제 암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암세포가 제거되지 못하고 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암의학에서도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면역 시스템도 이 감염뿐만 아니라 이런 캔서, 이런 질환들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화이트 블러드 셀을 포함해서 뭐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도 있고요. 뭐 림프노드, 사이머스, 스플린, 펀실 다 포함돼서 또 본미로도 면역 장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에이즈 진단 부분에 대해서도 노벨상을 이제 받은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이 에이즈는 현재 국내에서도 보험 적용하는 에이즈 검사, 에이즈 면역 검사죠. 에이즈 면역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 검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치료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에이즈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도 계속 그 에이즈 환자들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캔서도 면역을 평가할 수 있으면 에이즈처럼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블러드 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네이트하고 이제 어댑티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호중구라고 하는 뉴트로필은 이제 이네이트 이미니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백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B 림프구도 있고, 뭐 T 림프구도 있고요, 또 NK 림프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덴드리틱 셀도 있고요, 또 에오지노필, 바조필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이 혈액에서 검사하면 다 나오는 세포들인데, 모든 대학병원에서는 요 뉴트로필 하나만 평가를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암 환자들을 케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뉴트로필은 세균과 관련되어 있는 백혈구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는 그런 세포인데, 이 골수 상태의 그 부작용을 보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고 평가는 영상 검사로 리시스트에 의해서 1cm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혈액에서 이런 호중구 떨어지는지 보고, 간 수치 올라가는지 보고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혈액 검사를 현재 대학병원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쪽에 요 림프구들을 좀 봐야 된다, 림포사이트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림포사이트는 이제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 NK 림포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CD 클러스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단백질들을 이제 이름표를 다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CD3가 있으면 이제 T 림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 림프구는 이제 CD3가 없고 CD19이 있으면 이제 B 림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CD4라고 하는 거는 이제 CD3와 CD4가 같이 있어야 이제 CD4 T 림프가 되겠고요. CD8은 CD3와 CD8이 같이 단백질이 붙어 있어야, 표면에 있어야 튜머 마커니까요. 이제 그 서피스 마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CD3와 CD8의 서피스 마커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사이토톡식 기능을 하는 CD8 T 림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트에 포함되는데, NK 세포는 이제 CD3가 없어야 됩니다. 즉 T 세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D3가 네거티브고 CD16 또 56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이제 NK 세포라고 우리가 검사상에서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NK T셀이라는 게 있어갖고 CD6와
CD 16과 56와 함께 또 CD3가 포지티브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또 NKT가 돼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액들을 이제 말초혈액에서 체열을 해보게 되면 10cc를 만약에 체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5.5cc, 55%는 이제 혈장 플라즈마가 되겠고요. 혈구들이 이제 4.5cc,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이제 RBC 적혈구가 되겠고요. 실제로 WBC는 이제 10cc 중에 한 0.25cc 정도의 소량의 이런 메io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메io세포들을 갖다가 이제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백혈구들의 그 어떤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CD4가 이 정도 양이고요. 그다음에 CD8 이 정도 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B 림프가 이 정도고요. NK가 이 정도라고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싱글셀 시퀀싱이라고 해서요. 세포 이제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레이저 빔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 이것도 이제 다이로 이제 스테이닝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갖고, 그 단백질 서피스 마커마다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CD8인지 또 NK인지 또 CD4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D8 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또 다양한 서브 타입들이 있고요. 또 CD4도 T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브 타입들, NK 세포도 여러 가지 서브 타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이런 더 정밀한 그런 전체적인 현재 이런 림프구들의 그 서브 타입들이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장 이제 연구에 많이 쓰고 있는 게 한 60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때로는 브레인에서, 때로는 렁에서, 때로는 콜론에서, 때로는 리버에서 각기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그 면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면역 담당하는 걸 이제 면역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역 편집 상태가 이제 이런 면역 치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또 굉장히 생각보다는 패턴이 예측하기 어렵고 굉장히 이제 랜덤한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암 조직과 이 혈액에서의 이 면역 감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세포에서 이제 암 항원이 노출이 되게 되면 수지장 세포가 이걸 이제 인식을 해갖고 림프들을 통해서 그 반응 여러 가지 클로닝을 통해서 숫자도 늘어나고 좀 활성화되고 이제 해가지고요. 혈액 내에서 이제 이 T 세포들이 이제 저 혈관을 타고서 이제 암 조직 내로 다시 인필트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륜을 하게 되고요. 침륜을 해서 이제 암세포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는 그 시점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면역세포에 의해서 뭐 그랜자인, 포포린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을 통해서 암세포들이 깨지게 되면 암세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에이팝토시스가 생기고 또 킬링이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또 이제 추가적인 암세포의 파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세포의 여러 가지 유전 물질이라고 할까요? 암세포의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또 노출이 되게 되면 그걸 또 수지장 세포가 인식을 하고 다시 또 면역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다시 또 타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개 정도, 즉 0.1mm 정도는 우리가 뭐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마 몇 번 정도는 이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이 암 조직들이 제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0.1이 1mm가 되고 1mm가 5mm가 되고 또 5mm가 또 1cm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1, 2cm가 돼서 이제 암이 진단이 되고 또 항암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뭐 우연히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은 결국은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 현미경상에서 암세포와 NK 세포가 서로 이제 파이팅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NK 세포와 캔서 세포가 같이 사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종양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튜머 이뮤놀로지, 뭐 이뮤노 온콜로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면역 감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00년도에 이제 폴 엘리가 그 T세포죠. T맥의 면역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편집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위상이라고 합니다. 3E 페이스라고 해서 그 이뮨 일리미네이션, 또 이뮨 이퀄리브리움, 이뮨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드 튜머, 핫 튜머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좀 전에 우리 문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또는 튜머 이뮨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TME 또는 TI 타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은 다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목적은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1957년도에 정의를 했는데, 보넷하고 토마스죠. 아까 이제 유전자는 왓슨은 1953년이었고요. 1957년도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면역적인 부분들, 이렇게 면역 편집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이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잘 어떤 암세포가 생겨도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치열하게 파이팅을 하는데 뭐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잘 쉬어줘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때가 이제 1차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케이프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는 결국은 이제 면역이 암을 통제할 수 없는 10의 9승 이상이 이제 그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미세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이기고 지고 하는 상황,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 시기가 바로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어떤 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면역 감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제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암세포들이. 근데 이제 면역 선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뮤노 셀렉션이라고 해서 어디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암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1cm라고 하는 거는 그 암 환자가 사망하기에 한 70% 80%까지 커진 크기가 1cm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만약에 항암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면역학적으로도 이건 이제 이뮤노 서브 버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면역 전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암세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면역 전멸 상태가 되면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울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면역 편집 상태에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비해서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퀄리브리움은 이렇게 지금도 뭐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인 거죠, 면역세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또 캔서 도만시라고 해서 또 이제 뭐 동면 상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면역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암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넘어가서 캔서 프로그레이션 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심지어 이제 CD4나 CD8 같은 경우도 이제 암세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장표는 그 분당차에 있는 김찬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은 연구와 그런 개발, 또 치료 비용도 굉장히 큰 그런 치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다. 치료 반응이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CT26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장암 그 마우스 모델을 갖고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막 그 CT26 캔서 셀을 심으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커지죠. 암의 크기가. 그다음에 시스플란틴이라고 이제 세포 특성을 써봤더니 이제 조금 아마 좀 통제는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PD-1이죠. 안티 PD-1은 이제 뭐 잘 아시는 옵티보나 이제 키트로다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올 오한원이에요.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오거나. 그래서 예측이 어떤 환자는 완전히 완치가 되고 어떤 환자는 그냥 사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보고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이 반응들을 보면서 한 가지 면역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콤보로 해갖고 두 가지도 써보고 세 가지도 써보고 해갖고 반응을 봤더니 역시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완치, 컴플릿 리미션까지도 생기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혈액 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저도 지금 그 동물 실험을 지금 1차를 완료를 했고요. 2차 동물 실험에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현재 그 연구 디자인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잘해갖고 그 완전히 이제 컴플릿 리미션, 아까 말씀드린 컴플릿 리미션이라는 개념은 1cm 미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TME를 그 암 조직을 제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암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술을 해서 암 조직이 제거가 됐는데 항암은 어디를 치료하는 건가요? 또 방사선도 하는데 암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방사선은 어디를 치료하고 무엇을 치료하는 것인가? 그럼 보이지 않는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치료 보이지 않는 언디텍티블한 그런 디지즈 어떤 그 리전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말초혈액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 조직이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든 아니면 이제 컴플릿 리미션이 돼서 제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이 심장 박동에 의해서 이 혈액은 수술로 제거됐던 부위를 다시 지나가거든요.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서 현재 이 혈액에서의 이 매역 상태가 암 재발 전이를 막아줄 수도 있고 못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제거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언메저러블한 그런 리전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말초혈액에서 검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유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이 이상이 있어야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암의 정의를 좀 면역까지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초혈액에서의 이 면역 세포들을 어떻게 그 이제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계속 그 살아있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죠. 그런 암 환자분들의 또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 어떤 타임 포인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면역 림프구가 변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림프구는 단순 림프구가 아니라 그 다이나믹 림포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더 1cm 기준이 아닌 한 5mm 뭐 더 작은 크기면 더 좋겠고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암 재발 전이를 줄일 수 있고 암 사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조금 한 허락을 해주시면 한 1분만 현재 제가 소망요양병원에서 그 암 재발 전이 그 예방 전략 3단계를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1cm 이상에 있는 병변들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항암을 하든지 또 항암제 또 내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항암제 내성을 막아서 아무튼 1cm 미만까지 줄이는 단계가 일단 첫 번째로 재발전을 막을 수 있는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이제 서브센티미터라고 하죠. 1cm는 안 되는 것이죠. 뭐 8mm, 뭐 5mm. 제가 그 CT를 가장 확대해서 봤을 때 3mm까지는 의심스러운 병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서브센티미터 병변들 중에서도 3mm 미만, 즉 언디텍터블 단계까지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혈액 내 매여 상태죠. 제가 일정하게 매여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림프 같은 경우가 터닝하는 시점이 한 2~3개월이면 새로운 림프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환자분들한테 한 2~3개월마다 계속 면역 그 림프 검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혈액 내 면역 감시 상태를 확인을 해서 암세포들이 미세 잔존암 상태에서 통제될 수 있는 그 상태를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암 환자의 CT 등 검사를 하시면 다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T에 그걸 카피를 갖고 갖다 주시면 저는 이제 열심히 찾습니다. 1cm 미만의 서브 센티미터 리전을 찾습니다. 교수님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첫 진단될 일기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5mm, 8mm 뭐 여기저기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면역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항암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처음 한두 번 바뀔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1cm, 2cm 정도가 암 사망에 이르기에 70~80%까지 커진 크기인데다가 항암제가 한번 내성이나 저항이 생겨서 항암제가 한번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시스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 이상이 커진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만약에 2번 바뀌었다. 그럼 20%에 또 20%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항암제가 3번 바뀌었다라고 하면 첫 병변에서 거의 2~3배 이상이 커진 거의 복리 계정으로 암세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항암제가 일단 바뀌면은 그런 재발 전이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영상 검사를 보조해서 그 다이내믹 서큘레이팅 림포사이트 모니터링을 일정하게 2~3개월마다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질의응답 있으시면. 네. 지금 면역 증강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병원들에서 하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고주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단 고용량 비타민 C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이머신 알파는 주사 뭐 다 아시는 뭐 미슬토 성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치료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한 그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고주파를 했을 때 그 고주파가 실제로 그 혈액 내 메이오세포에게 림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주파를 이분이 2번을 해야 될 것인지 3번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사이머신 알파원 주사도 1번을 맞을 것인지 3번을 맞을 것인지, 또 리오단 주사도 뭐 2번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치료 플랜이 짜졌으면 치료 플랜을 짜고 나서 3개월 또 2~3개월 후에, 물론 현재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매달 면역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에이즈 환자한테 검사하는 그런 면역 검사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3개월마다 팔로우를 하게 되면 어떤 환자분들은 재발 전이가 되고 어떤 환자분들은 재발 전이가 안 되는데, 그 패턴을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 AI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모니터링에 의해서 정확한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처방대로 실제로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방지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현재 한 3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소망에서의 내성방지 치료는 그 3가지가 가장 유효했습니다. 제가 이제 면역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가장 유효한 건 뭐였냐면, 첫째는 고주파가 내성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모신 알파1이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리오단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요.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물론 조금 더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트로놈 그 조용량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성 방지 치료 목적으로 메트로놈 항암 치료를 면역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같이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잘 동의하시는 분들은 항암제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면역 솔루션이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환자분들마다 면역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면역 상태가 현재 제가 이제 면역 결과가 어떻게 판독이 나오냐면요. 현재 아까 그 3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면역 그 에디션, 면역 편집 상태 중에서 이게 이제 이민 엘리미네이션이냐, 이민 이스케이프냐, 아니면 이민 이퀄리브리움이냐를 제 면역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환자분을 검사를 했는데 뭐 이민 엘리미네이션, 즉 이민 서베일런스가 잘 되고 있는 상태면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죠. 현재 면역 감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치료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민 이퀄리브리움이 현재 경로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재는 아직 애매하다. 뭐 당장 재발전이가 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면역 치료를 열심히 해라, 횟수를 좀 더 올려보자라든지 이렇게 치료량을 좀 증가시켜보자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면역 그 이뮨 이스케이프에 대해서 이게 3개월 후든 6개월 아니든 이분은 재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마음이 좀 독하지가 않아가지고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그 허들 있지 않습니까? 면역이 이스케이프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1cm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전혀 임상 증상이 없어요. 환자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정상생활 다 하고 계시고, 교수님도 1cm가 안 되니까 교수님도 괜찮다고 그러고, 자기도 느끼는 게 없고, 선망의 강원장만 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죠. 하지만 그분들 잘 설득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치료들을 좀 해 나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MRD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잔존함이 뭐 5mm든 3mm든 뭐 8mm든 확인되는 경우에는 1cm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그 메트로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그 재발전이에 대한 그 빅데이터들을 현재 쌓아가면서 현재 그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그 베타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그 다른 병원에 그러세요. 뭐 가평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목포, 뭐 포항, 뭐 제주도, 속초, 뭐 저희 병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뭐 전국에서 그냥 오세요. 오셔갖고 치료는 그쪽에서 치료를 하세요. 왜냐면 제가 치료 그 플랜을 대략적으로 짜드리면 그 병원에 맞게 거기서 치료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면역 그 검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하는 분들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전 이제 인천에 현재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천에 오셔갖고 면역 검사 하시고 또 다시 이제 내려가시면 제가 우편으로 결과지 보내드리고 전화로 결과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